샬롬, 제인에어 2권 10번째. 그 점 하나만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한 하인이라는 것을 알겠네요. 그 점을 높이 사서 저를 거지라고 결례를 범한 것을 용서해 드리죠. 그녀가 다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정말 아가씨를 오해했나 보네요. 이 주변에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미안하구려.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조차 쫓아낼 수 없을 만큼 비가 내리는 밤에 저를 문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내가 짐짓 엄한투로 말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건 좀 심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난 누구보다 우리 아가씨들이 걱정됐으니까요. 가엾어라. 나 말고는 아가씨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니까요. 나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또 노파가 말했다. 나쁘게 하셨는걸요. 비 내리는 밤에 집안에 들여 재워주지 않았다거나 불안당으로 오해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도 없고 돈도 없다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이에요. 예로부터 훌륭한 사람들 중에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게다가 기독교인이시라면 더구나 가난을 죄악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맞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세인트 존 도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지금은 아가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점잖고 바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자, 악수해요. 한나가 밀가루 묻은 길쭉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거칠한 얼굴에 다정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한나는 얘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내가 구스베리 열매를 다듬고 있을 때 그녀는 파이 반죽을 하면서 돌아가신 집주인 부부 이야기며 그녀가 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그 자식들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돌아가신 리버스 씨는 매우 검소하고 점잖은 신사로서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라고 했다. 마시 앤드는 처음 지었을 때부터 리버스 가문 소유였다고 한다. 모턴 골짜기에 있는 올리버 씨의 훌륭한 저택에 비하면 작고 썩 좋지는 않지만 200여 원이나 된 저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빌 올리버 씨는 바늘을 만드는 떠돌이 직공이었다고 한다. 반면 리버스 씨는 모턴 교회 등록부에도 나와 있듯이 헨리 왕 시대 때부터 신사 계급이었다. 그러나 돌아가신 주인 어른은 보통 사람들처럼 사냥과 농사일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남편과 달랐다. 그녀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다.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이다. 한나 말로는 이 근방에 일찍이 그런 아이들이 없다고 한다. 적어도 그렇지만 지금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도 말이다. 새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독학을 했다. 세인트 존은 대학을 나와 목사가 되었고 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가정교사가 되었다. 부친이 믿었던 사람의 파산으로 큰돈을 잃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 오는 일에 좀처럼 드물었는데 아버지 집에 오는 일이 좀처럼 드물었는데 부친이 사망하여 몇 주일 머물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시 앤드나 모턴 그리고 근처의 들판과 산을 무척 좋아했다. 딸들은 런던이나 그 밖의 큰 도시에서 사는데 이곳 고향처럼 좋은 곳이 없다고 자주 말했다. 더구나 의좋은 남매들이어서 싸우거나 말다툼 한 번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들처럼 사이좋은 남매가 없다고 했다. 구스베리를 다듬고 나서 나는 두 숙녀와 오빠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모턴으로 산책 나갔어요. 30분쯤 있으면 차를 마시러 올 거예요. 그들은 한나가 말한 시간에
부엌 문으로 들어왔다. 세인트 존은 나를 보고 살짝 고개 숙여 눈 인사를 하며 지나갔고 두 숙녀는 걸음을 멈췄다. 메리는 아래층으로 내려올 만큼 나아서 기쁘다고 차분하고 살갑게 말했다. 다이아나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내려와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거기 있지 그랬어요. 아직도 얼굴이 창백하고 수척해요. 가여워라. 정말 안 됐어. 다이애나의 목소리는 마치 구구대는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정겹게 들렸다. 그녀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눈빛을 가졌고 얼굴은 매력이 넘쳐 흘렀다. 메리도 다이애나처럼 지적이고 예뻤다. 그러나 다이애나보다 내성적인 인상이었다. 부드럽게 대해주기는 했지만 서먹한 느낌이 있었다. 다이애나는 위험 있는 표정과 말투에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나는 그녀의 타고난 위험에 순종하고 양심과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꺼이 따르고 싶었다. 다이애나가 계속 말했다. 여기는 왜 들어왔어요? 당신이 들어올 곳이 못 돼요. 메리와 나도 가끔 부엌에 들어와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 집이니까 자유롭게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손님이에요. 그러니 거실로 가세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니요. 한나가 부선스럽게 움직여서 옷에 온통 밀가루가 묻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당신은 너무 뜨거운 불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메리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내 말 들어요. 그녀의 언니가 맞장구를 치더니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소파에 나를 앉히고 말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우리는 옷 좀 갈아입고 차 준비를 할게요. 우리는 가끔 들판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집에서 저녁 식사,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특권을 누리죠. 그러고 싶을 때나 한나가 빵을 굽거나 반죽을 할 때, 빨래를 하거나 다름질을 할 때 말이에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거실에서 세인트 존과 단둘이 있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이 집 주인을 살펴보았다. 작은 거실은 몇 개 안 되는 가구로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해서 편하고 아늑했다. 예스러운 의자 몇 개와 호두나무 탁자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다. 진귀한 옛날 남녀 조상화 몇 점이 색칠한 벽에 걸려 있었다. 유리문이 달린 장식장에는 책 몇 권과 오래된 도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굳이 필요 없는 장식물은 하나도 없었다. 반지꼬리 한 쌍과 자단으로 만든 부인용 책상 말고 현대식 가구라고는 없었다. 카펫이며 커튼까지 오래전부터 잘 손질해서 온 것이었다. 세인트 존은 마치 벽에 걸린 어두운 조상화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앙다문 채 읽고 있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서 얼굴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그가 인간이 아니고 조각상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관찰하기 쉬울까 싶었다. 그는 28살에서 30살 안팎의 젊은이였다. 키가 훤칠하고 호리호리했으며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얼굴이었다. 그리스인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고전미가 있는 고든 곧날에 아테네인의 입과 턱을 가졌다. 영국인 중에 그처럼 고대풍의 얼굴도 드물 것이다. 본인의 얼굴이 그처럼 조화로우니 조화미라고는 없는 내 얼굴을 보고 놀라고도 남았으리라. 커다란 눈에 파란 눈동자와 갈색 눈썹을 가졌으며 상아처럼 하얗고 넓은 이마 한쪽으로 금발의 곱슬 머리가 흘러내렸다. 이러고 보니 꽤 점잖은 신사를 묘사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점잖고 부드럽게 감수성이 풍부한 인상도 아니었고 침착해 보이지도 않았다.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콧구멍이나 입술, 눈썹 가장자리에서 어떤 불안감, 냉혹함, 격렬함이 엿보였다. 그는 누이 동생들이 들어올 때까지 말 한마디,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드나들면서 오븐에서 구운 작은 케이크 하나를 가져와 나에게 주었다. 드세요. 배고프시죠? 아침부터 죽 몇 숟가락 말고 아무것도 안 드셨다던데. 나는 식욕이 민감하게 되살아나 케이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때 세인트 존은 책을 덮고 탁자 앞에 앉더니 그림처럼 파란 눈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건방지게 느껴질 정도의 솔직함,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를 알아내고 말겠다는 완고한 진영 같은 것이 엿보였다. 지금까지 낯선 나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가 말했다. 네. 간단한 질문에는 간단한 대답, 솔직함에는 솔직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천적인 내 성격이었다. 미열 때문에 사흘 동안 못 먹은 게 더 나은 거였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이제 좀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신세 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어설픈 투로 대답했다. 그래요. 친구분이나 친지분 주소를 알려주시면 편지를 보내드리죠. 그럼 댁으로 가실 수 있겠죠. 그가 쌀쌀맞게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없어요. 집도 없고 친구도 없거든요. 세 사람이 일자리 나를 보았지만 못 믿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을 보니 의심스럽다기보다 호기심이 생긴 듯했다. 특히 아가씨들이 그랬다. 세인트 존의 두 눈은 말 그대로 아주 맑았지만 비유하자면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의 눈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대변자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도구 같았다. 날카로운 데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의 눈빛은 상대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럼 당신은 아무런 연고나 인간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가 물었다. 네,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영국 어디에도 제가 찾아갈 만한 집이 없답니다. 그 나이에 참 특이하군요. 그때 그는 탁자 위에 올려진 내 손을 보았다. 그는 포개진 손에서 뭔가를 잡고 있었다. 다음 말이 그것을 말해 주었다. 아직 결혼은 안 하셨군요. 미혼이시죠? 이제 17, 8살밖에 안 되었을 텐데요, 뭘. 다이애나가 웃으며 말했다. 곧 19살이 되어 결혼 안 한 건 맞고요. 안 했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결혼이라는 말 때문에 괴롭고도 설레는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당황하고 동요하는 것을 알아챘다. 내 얼굴이 새빨개졌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나를 위해 일부러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냉정하고 엄격한 그 오빠는 본인이 자극한 슬픔으로 내 얼굴이 붉어지고 또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여기 오기 전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그가 또 물었다. 오빠,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메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탁자 앞으로 몸을 숙이고 또다시 강건하고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대답을 기다렸다. 제가 살았던 마을 이름이나 함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내키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가 물었다. 필요해요.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어느 정직한 자선가가 저에게 일을 주시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만한 보수만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정직한 자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정직한 의도라면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말해 보세요. 그는 찻잔을 비웠다. 차 덕분에 술을 마신 거인처럼 기력이 회복되었다. 나는 찻잔을 비웠다. 나는 찻잔을 비웠다. 차 덕분에 술을 마신 거인처럼 기력이 회복되었다. 지쳐있던 신경이 기운을 되찾아 예리한 젊은 재판관에게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보듯 나도 꺼리낌 없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리버스 씨, 당신과 너희 동생들은 저에게 너무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호의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당신이 보살펴 주신 불량자의 과거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한에서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딸로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알아볼 나이가 되기 전에 그분들은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친척집에 맡겨진 저는 자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드 자선학교였지요. 거기서 학생으로 6년, 교사로 2년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로버트 블로크 허스트 목사가 그 학교 회계 감독입니다. 브로클 허스트 씨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로드 학교를 떠나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좋은 자리를 구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여기 오기 나흘 전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심쩍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세 분과 마찬가지로 결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우 비참한 저지에 놓였고 한동안 그렇게 지냈겠지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여겼던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떠날 때 제가 염두에 둔 것은 단 두 가지, 빨리 떠날 것과 아무도 모르게 떠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물건을 그 집에 남겨두고 달랑 보따리 하나만 챙겨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성급하다 보니 위트크로스에서 그만 보따리 모퉁이를 깜빡하고 마차에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틀 밤을 들판에서 노숙했어요. 사람이 사는 집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채 배회했지요. 그동안 두 번밖에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굶주림과 피로와 절망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리버스씨, 당신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 동생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의식은 있었으니까요. 복음에 따른 당신의 자선과 동일하게 너희 동생들의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따뜻한 도움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빠, 이제 그만 이야기하게 해요. 엘리엇 양, 아직 흥분하면 안 돼요. 소파에 가서 앉아요. 내가 말을 멈추자 다이애나가 말했다. 내 가명에 나도 모르게 흠칫했다. 가명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빈틈없는 리버스 씨가 곧바로 눈치채고 물었다. 당신 이름이 제인 엘리엇이라고 했죠? 그가 물었다. 네. 얼마 동안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본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낯설게 들린 겁니다. 본명을 말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제가 있는 곳이 알려질까 두려워요. 무엇이든 단서가 될 만한 것은 피하고 싶어요. 맞는 말이에요, 오빠. 이제 좀 쉬게 해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러나 세인트 존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여전히 냉정하고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계속 신세 주고 싶지는 않겠죠. 가능한 빨리 동생들의 도움이나 나의 자선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당신이 이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말이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구할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일자리가 있다면 어떤 필요한 오두막이라도 좋아요. 그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저는 집 없이 거리를 헤매는 공포를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때까지 여기 계세요. 다이애나가 하얀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며 말했다. 그렇게 해드리고 말고요. 메리도 수줍어하면서도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인트 존이 다시 말했다. 이처럼 동생들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추운 날 추위에 떨던 새가 얼음장 같은 찬바람을 피해 창문으로 날아든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답니다. 나는 가난한 시골 목사일 뿐이니까요. 보잘것없이 작은 도움일 뿐인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일들에 나를 하찮게 여기신다면 좀 더 큰 도움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자 다이애나가 나 대신 대답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빠처럼 무뚝뚝한 사람도 감내할 거예요. 재봉사라도 좋고 품팔이 여공도 괜찮아요. 정 안 되면 하녀나 보무라도 할게요. 내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 정도 각오라면 기꺼이 도와드리죠. 다만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세인트 존은 아주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차를 마시기 전에 보던 책을 마저 읽었다. 나는 바로 거실을 나왔다. 내 몸 상태로 너무 오래 앉아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제30장 무어하우스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들을 점점 더 좋아했다. 며칠 뒤 몸이 상당히 회복되어 온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가끔 산책을 나갈 수도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 다이애나와 메리와 함께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그녀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도와주었다. 난생 처음 이런 교제를 하면서 나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을 누렸다. 취미와 감정과 생각 등에서 완전한 공감대를 느끼고 기뻤던 것이다. 나는 그녀들이 즐겨 읽는 책을 즐겨 읽었다. 그녀들이 즐기는 것을 나도 즐겼고 그녀들이 인정하는 것에 나도 동의했다. 그녀들과 같이 나도 잿빛에 조그마하고 고풍스러운 이 집의 꿋꿋하고 영속적인 매력에 이끌렸다. 나지막한 지붕, 격자 창문, 허물어져 가는 벽, 거센 산바람에 가지가 옆으로 쏠린 늙은 전나무가 늘어선 길, 주목과 감탕나무가 꽉 들어차 어둡고 야생화밖에 피지 않은 정원, 그녀들은 집뒤를 둘러싼 보랏빛 들판과 대문에서부터 자갈 두성이, 마차길이 뻗어있는 움푹한 골짜기의 애착을 느꼈다. 마차길은 고사리가 무성하게 돋은 두구로 구불구불 지나가다가 작은 풀밭들 사이를 관통했다. 이 풀밭은 희슥 황야와 맞닿아 있어서 이끼처럼 번드러운 새끼 양을 거느린 황야의 회색 양떼에게 좋은 사료밭이 되었다. 그녀들은 이 풍경을 굉장히 좋아했다. 나도 그녀들의 기분을 알 수 있었고 그 기분의 정도와 진정성에도 공감했다. 이 지방의 매력은 이런 것이었다. 신성한 고독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나는 멀리까지 펼쳐진 굴곡진 신 언덕을 기분 좋게 바라보아 나는 멀리까지 펼쳐진 굴곡진
산 언덕을 기분 좋게 바라보았다. 이끼나 히스꽃을 뿌려놓은 듯한 잔디밭, 번들거리는 고사리와 옅은 빛깔의 화강암 등이 산 등성이와 골짜기를 이루는 자연의 색채에 감탄했다. 그녀들의 이런 풍광을 보면서 순수하고 감미로운 기쁨을 느끼듯이 나도 그랬다. 이 지방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부는 날, 그리고 평온한 날의 일출과 일몰, 달밤이라 구름 낀 밤 등 그녀들과 똑같이 나도 이 고장의 날씨의 매력을 느꼈다.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이 내 마음도 사로잡았다. 집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았다. 자매는 나보다 재능이 많았고 독서량도 훨씬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들이 앞서간 지식을 열심히 쫓았다. 나는 그들이 빌려준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 낮에 읽은 책에 대해 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더 없는 즐거움이었다. 우리 셋은 서로 생각과 의견이 일치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우리 셋 중에 더 뛰어난 지도자를 꼽으라면 다이애나였다. 겉모습만 봐도 그녀는 나보다 훨씬 나았다. 아름답고 생기가 넘쳤다. 그녀의 몸속에는 생기 넘치는 활력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나는 그런 그녀가 감탄스러운 한편 어쩜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하기도 했다. 나는 초전에게는 계속 이야기하다가 점차 유창하고 의욕적인 말투가 잦아들면 다이애나의 발개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녀들은 내가 잠깐 꺼낸 문제에 점점 깊이 파고들어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이었다. 다이애나는 자기에게 독일어를 배우지 않겠냐고 물었다. 나는 당연히 그녀에게 배우고 싶었다. 그녀는 남을 가르치는데 적성이 맞고 또 매우 좋아했다. 반면 나는 배우는데 적성이 맞고 또 즐거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맞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 가장 깊고 친밀한 애정을 느꼈다. 리버스 자매는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연필과 그림 물감을 내주었다. 그림 솜씨만큼은 내가 그녀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녀들은 놀라워하며 관심을 보였다. 메리는 매 시간이고 내 옆에 앉아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보더니 자기도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말 잘 듣고 영리하고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동안 하루가 한 시간처럼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갔다. 자매들과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과 달리 그들의 오빠 세인트 존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교구에 환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듯했다. 그는 목사로서 궂은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갔다. 날이 맑건 비가 오건 간에 아침 공부를 마치면 모자를 들고 선진이 사랑했던 늙은 포인터 칼르 롤르를 데리고 사랑 혹은 의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의무에 따른 사명을 다하려고 집을 나섰다.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누이 동생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럴 때면 그는 엄숙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바람 불고 비가 쏟아진다고 이처럼 쉬운 임무를 태만히 한다면 장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이애나와 메리는 말없이 한숨을 쉬고 우울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그의 잦은 외출 말고 또 있었다. 그는 내성적이며 항상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목사의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점이나 일상생활과 습관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나 박애주의자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마련인 정신적 병원이나 내적 만족감을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았다. 저녁 때는 의뢰 창가 책상 앉아
창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앞에 놓인 종이에 뭔가를 쓰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다. 눈을 자주 번뜩이고 불안스럽게 크게 떴다가 깜빡거리는 것으로 보아 혼란스럽고 흥분되는 일을 생각하는 듯했다. 그뿐 아니라 누이 동생들에게 기쁨의 원천인 자연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딱 한 번 거친 언덕이 주는 강한 매력과 그가 내 집이라고 부르는 검은 지붕과 회색 벽에 대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애정을 표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말투에는 기쁨보다 우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고 들판을 거느는 일도 없었고 들판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기쁨을 즐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과묵한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 나는 모턴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그의 설교를 처음으로 듣고 그의 재능을 알았다. 나는 그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설교에서 느낀 감동을 말로 표현하기조차 불가능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높낮이를 유지했다. 그는 마음에 사무치면서도 엄격하게 절제된 열의로 명확하고 강한 어투로 설교했다. 그것은 압축되고 요약되고 절제되어 더욱 힘이 있었다. 힘 있는 설교는 듣는 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충격을 주었으며 그 감정이 쉬 가라앉지 않았다. 뭔지 모를 냉정함이 느껴졌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택, 숙명, 정죄에 대한 갈맹주의 교리가 자주 등장했고 그것을 설파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최종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설교를 듣고 더욱 평온한 마음과 영적으로 한층 성숙된 기분을 느낀 것이 아니라 대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경청한 설교가 깊은 절망에 시면 끊임없는 동경과 불안정한 욕망으로 흔들리는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세인트 존 리버스는 순결한 삶을 살면서 양심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다했지만 모든 깨달음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 깨진 우상과 잃어버린 낙원으로 인한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떨쳐버리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모직에 나를 괴롭히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듯이 그도 여전히 하느님의 평화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럭저럭 한 달이 지나갔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곧 무어하우스를 떠나 남부의 번화한 대도시로 가서 가정교사를 할 계획이었다. 여기와는 판이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자매는 거만한 부잣집에 들어가 미천한 고용인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그녀들의 전부적인 아름다움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그녀들의 가진 재능과 기회를 요리사의 음식 솜씨나 하녀의 취미쯤으로 치부할 것이다. 세인트 존은 알아봐 주겠다던 내 일자리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가져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잠시 거실에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바깥쪽으로 쭉 빠진 창가로 갔다. 그곳은 마치 서재처럼 탁자, 의자, 책상들이 놓여 있었다.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의 차가운 침묵을 깨트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나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조차 모르면서도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다행히 그가 먼저 말을 건네므로써 내 고민을 덜어주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얼굴을 들고 물었다.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네, 일자리를 알아보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3주일 전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둔 게 있었는데 이 집에 도움이 되고 또 당신도
행복해 보여서 일단 접어두었습니다. 동생들하고도 정을 나누고 그 아이들이 당신하고 있는 걸 아주 좋아하더군요. 동생들이 마시 앤드를 떠날 때까지는 화목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사흘 뒤에 떠나시나요? 네, 동생들이 떠나면 나도 모턴의 목사관으로 돌아갑니다. 한나도 함께 가지요. 그리고 이 낡은 집은 그냥 비워둘 겁니다. 나는 그가 일자리 얘기를 더 할 줄 알고 한참 기다렸으나 그는 금세 다른 생각에 빠진 듯 했다. 나나 내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는 표정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에게 절박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했다. 생각해 보셨다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리버스 씨? 이렇게 연기하다가 놓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제공하는 것이니 당신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계속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모양이었다. 나는 앙달복달이 날 지경이었다.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진지하고 엄숙한 내 눈빛은 말보다 더 쉽게 내 마음을 전달했다. 그가 말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히 당신에게 적합하고 유일한 일자리도 없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요? 내 도움이라고 해봐야 장님이 절름발이를 돕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했던 말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선친의 부채를 갚고 나자 남은 유산이라고는 이 쓰러져가는 낡은 집과 뒤뜰에 줄지어 있는 벌레 먹은 전나무, 그리고 집 앞에는 주목과 감탕나무 숲이 있는 좁은 황무지뿐입니다. 게다가 나는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리버스 집안은 유서 깊은 가문이기는 하지만 현재 남은 혈통은 셋밖에 되지 않고 그중 둘은 남 밑에 들어가 살아야 하고 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운명을 영예롭게 여기고 또 그래야 합니다. 세속적 굴레로부터 벗어나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쥐고 미천한 종들이 속한 교회 전사들의 우두머리 그리스도가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명하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인트 존은 설교할 때처럼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낯빛은 상기되지도 않고 두 눈만 번뜩이며 말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이런 일자리밖에 줄 수 없습니다. 창피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당신은 고상한 습관과 이상적인 취미를 가졌고 교양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경작해야 할 땅이 불모지일수록 노동의 대가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농부와 노동자의 명예가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그것은 개척자의 숙명을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최초의 개척자는 12제자들이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구세주 예수였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중단하자 내가 말했다. 그래서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는 먼저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끝.